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7,079명으로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줄어서 재유행이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리학자들은 앞으로 2주간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며 지금이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중국의 봉쇄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인들도 당국의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 발생과 봉쇄를 둘러싼 중국의 갈등은 겨울이 되면서 더 심해질 거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는 늘고 있는데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주무부처는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기온이 영하 10도 안팎으로 떨어지는 등 올가을 이후 가장 추운 날씨를 기록했습니다. 이번 한파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질 전망인데 당분간 예년 기온을 밑도는 영하권 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미국을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일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만 7,07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2천여 명 줄었고 2주 전보다는 1,000여 명 늘었습니다. 신규 환자 가운데 국내 발생은 5만 7,036명, 해외 유입은 43명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430명으로 13일째 4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는 62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3만 568명입니다. 코로나19 겨울 재유행 확산세가 주춤한 가운데 앞으로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수리학자들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예측대로라면 유행세가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 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 7,400명이던 신규 환자 수가 2주 후인 오늘 14일 2만 5천 명으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수리과학과 이창영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환자 수가 일주일 뒤인 오는 7일 5만 400명으로 감소한 뒤 14일 다시 4만 8,400여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곤경에 빠진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중국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서 남부 광저우와 미국 등지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성토하는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백종교 기자입니다. 캐나다 최대 도시 토론토에서 중국 당국을 비난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중국계가 다수 포함된 시위대는 중국의 대학생들처럼 백지를 들고 시위에 나섰습니다. 중국 당국이 과도한 봉쇄 조치로 코로나 확산을 막지 못했고 특히 지난 24일 우루무치에서 발생한 화재의 피해를 키웠다고 비난했습니다. A lot of protests, occurred in China. The Chinese people suffered from the zero COVID policy, and some Chinese, died for the such kind of policy. 미국 뉴욕에서도 반중국 시위가 열렸습니다. 백지와 함께 다양한 정치, 사회적 요구가 담긴 종이와 피켓이 내걸렸습니다. I am seeing Chinese people stand up for themselves and how I wish them the best in their fight for freedom and democracy. 중국 안에서도 지난 주말 베이징, 상하이에 이어 남부 경제도시 광저우 등으로 시위가 확산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홍콩 유력지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실내 활동이 늘어나는 겨울을 맞은 중국이 곤경에 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봉쇄와 이동 제한 등 엄격한 제로 코로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면서 감염자가 급증하자 딜레마에 빠졌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공산당은 법에 따라 적대 세력의 침투 및 파괴 활동과 사회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항의하는 백지 시위를 외세가 개입한 불법 활동으로 몰아가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백종두입니다. 네, 이처럼 중국 정부의 고강도 코로나19 봉쇄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가 세계 곳곳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국내 거주 중국인들도 목소리를 냈습니다. 유학생 등 중국인 300여 명은 어제 서울 마포구 홍대 입구역 근처에 모여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 중단과 시진핑 국가주석 타도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우루무치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주주의를 촉구했으며 신원을 감추기 위해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빈종이를 드는 백지 시위를 펼쳤습니다. 오늘 강원도 향로봉 기온이 영하 19.7도, 서울 기온이 영하 9.4도까지 떨어지는 등 한파가 절정을 보였습니다. 지역별로는 파주 영하 12.2도, 철원 영하 12도, 서울 영하 9.4도, 대전 영하 7.4도, 전주 영하 4.7도, 대구 영하 3.8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3도 낮았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면서 오늘 아침 어제보다 기온이 더 떨어져 추위가 한층 더 심해졌다고 밝혔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 영하 1도, 대전 2도, 대구 4도로 어제와 비슷해 춥겠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진 뒤 주말부터 점차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강추위 속의 서해안에는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렸고 내일 아침까지 1에서 최고 5cm의 눈이 더 내릴 전망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이 2022 케이블 TV 방송대상에서 다큐멘터리 작품상을 받았습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는 어제 오후 서울 여의도 콜레도 호텔에서 2022 케이블 TV 방송대상 시상식을 열고 각 부문별 작품상을 시상했습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큐멘터리 후쿠시마 원전 사고 10년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세계적인 에너지 패러다임 변화를 짚어보고 유출된 방사능 제거 작업과 방사능 오염수 방류 역량 등을 과학적인 시각에서 분석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능 부분은 TVN의 어쩌다 사장이, 문화예술교양 부문에서는 TBS의 신박한 벙커가 작품상을 받았으며 올 뉴미디어 부문에서는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가 수상했습니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늘면서 동물 의료에 대한 수요와 함께 의료행위 관련 피해 신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물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보상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데요.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논의기구를 구성해 관련 검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지난달 간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고 서울에 있는 대학동물병원을 찾은 17살 닥스훈트 히메. 조직검사를 받다가 간에 출혈이 발생해 후유증에 시달리다 3주 뒤 신부전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반려인은 검사가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사전에 듣지 못했고 사망 이후엔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행사가 오고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는 전혀 들은 것도 없었고 그럴 줄 알았으면 저는 진행을 안 했죠. 저한테는 뭐 가족이고 친구이고 뭐 자식이고 저렇게 간 것에 대해서 너무 속상하죠.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출혈 가능성을 알리고 반려인 측의 동의를 받아 검사를 진행했다며 히메의 상태가 악화하자 긴급 수혈을 하는 등 필요한 처치도 해서 병원의 과실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앞서 지난 6월에도 치과 진료를 위해 서울 강남구 동물병원을 찾은 반려견이 마취제를 맞고 30초 만에 목숨을 잃는 등 병원 치료를 받던 동물이 사망하는 사례는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수의사법엔 동물 의료사고에 관한 법적 정의도 피해 구제 방안도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수의사법에서는 그 반려동물의 의료 분쟁 조정에 관한 그런 내용은 없고요. 소비자원을 통해서 이렇게 접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지난 2017년부터 3년 동안 한국소비자연맹에 접수된 동물병원 피해 신고는 모두 98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5%는 의료행위 부작용이나 오진 관련 신고입니다.
또 수의사가 부적절한 진료 행위 등을 하면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지만 실제로 면허가 정지된 건수는 지난 2015년부터 따져봐도 30건에 불과합니다. 동물 의료도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료 행위처럼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정의를 분명히 해 책임 소재를 가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반려동물 양육 가구들이 이제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서 이런 제도를 정비하는 속도가 따라잡지 못했었거든요. 의료인의 책임이라던가 강화가 되기는 할 것이고요. 대한수의사회는 의료사고를 막을 제도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동물 의료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전문 기관이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반려인을 지원하는 위원회 구성을 검토하고 동물병원 의료사고 분쟁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암호화폐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테라폼랩스의 공동 설립자 신현성 씨와 개발자, 초기 투자자들에 대해서 그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 씨를 포함한 8명이 루나를 팔아 얻은 평균 수익은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검찰이 범죄 수익으로 보고 찾고 있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소셜커머스 티켓몬스터의 성공으로 유명해진 벤처기업가 신현성 씨. 권도영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설립할 때 같이 일할 직원을 영입하는 데 직접 나섰습니다. 멤버들을 최고급으로 구성하는데 많은 노력을 썼습니다. 신 씨와 티켓몬스터에서 일했던 프로그램 개발자도 포함됐습니다. 티켓몬스터 출신 A 씨는 간편 결제 시스템 차이페이의 고객 정보를 테라폼랩스에 보내는 시스템을 개발한 핵심 인력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신 씨가 영입한 A 씨 등 7명이 신 씨와 함께 영장 청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들이 폭락 전까지 루나를 거래해서 벌어들인 돈은 평균 4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대표가 1,40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산되고 다른 7명이 거둔 차익도 최대 800억 원에서 최소 10억 원대에 이릅니다. 이들의 루나 매입 단가는 0.1원에서 200원대 수준. 루나 가격이 최고 14만 원대까지 치솟았으니까 천문학적인 수익률을 거뒀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사전 발행된 루나를 대량 확보했다가 자전 거래로 가격을 띄워 고점마다 분할 매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린 혐의를 두고 있습니다. 신 씨 측은 지난 2020년 테라폼랩스에서 손을 뗐고 가지고 있던 물량을 꾸준히 현금화했을 뿐 고점 거래를 통해 이 같은 수익을 거두지는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신현성 씨의 1,400억 원대 수익은 이미 처분할 수 없도록 동결된 상태지만 수백억대 차익을 거둔 다른 개발자들의 수익은 아직 묶여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A씨 등 7명의 루나 매매 차익도 범죄 수익으로 보고 추적하고 있습니다. 신 씨와 테라폼랩스 직원 등 8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은 내일 열립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전기차 보조금 차별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오늘 정상회담을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현지 시간 지난달 30일 기후 문제 등을 주제로 미국 의원 등과 업무 오찬을 가졌습니다. AFP 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있는 전기차 보조금이 프랑스 기업에 극도로 해롭다고 비판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것은 프랑스 업계 사람들에게 아주 공격적이라면서 미국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문제는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백악관에서 열리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강도 높게 문제를 제기할 것임을 예고한 것입니다. 지난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세액 공제를 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 유럽연합 EU 등은 그동안 미국 측에 우려를 제기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논의될 때
누구도 자신에게 전화하지 않았다며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 기업에 대한 예외가 법에 적용될 수 있다면서도 이 역시 유럽 내에서 분열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유럽의 에너지 안보와 기업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말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은 프랑스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올해 마지막 회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준 의장의 메시지를 숨죽이고 지켜봤던 뉴욕 증시는 파월의 속도 조절 발언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례 없는 4번 연속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의 효과를 지켜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us, it makes sense to moderate the pace of our rate increases as we approach the level of restraint that will be sufficient to bring inflation down. The time for moderating the pace of rate increases may come as soon as the December meeting. 하지만 파월 의장은 고공행진 중인 물가를 잡기 위해선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7%대인 물가 상승률을 2%로 낮추려는 목표는 변함이 없다며 당초 계획보다 최종 금리를 더 높일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It seems to me likely that the ultimate level of rates will need to be somewhat higher than thought at the time of the September meeting and the summary of economic projections. 파월 의장은 내년에도 상당 기간 금리 인상을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극심한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해 경기 연착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I do continue to believe that there's a path to a soft or a softish landing. I do believe that. Unemployment goes up, but it's not a hard landing. It's not a severe recession. 파월 의장의 메시지를 기다리며 혼조세로 출발한 뉴욕 증시는 브루킹스 연설 직후 일제히 상승 곡선을 그렸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대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수많은 발언 중에 12월 속도 조절 부분에 주목한 겁니다. 이번 주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와 고용지표를 보면 더 확실해지겠지만 파월 의장의 속도 조절 발언으로 12월 연준 회의에서 0.5%포인트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 원달러 환율이 3개월여 만에 장중 1,300원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어제보다 17.8원 내린 1,301원에 개장한 뒤 오전 11시 기준 1,300원 선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장중 기준 환율이 1,300원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 8월 12일 이후 3개월여 만입니다. 밤사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겠다고 밝히면서 위험 선호 심리가 회복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반지 하나 옥탑방, 고시원 같은 열악한 주거지를 이른바 지옥고라고 부르기도 하죠. 서울시가 이를 안심주택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반지하방을 사들여서 새로 짓거나 비주거용으로 바꾸는 식으로 점차 줄여나가고 고시원은 공공기숙사로 리모델링하기로 했습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내린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반지하방입니다. 곳곳에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전생에서 이런 물난리가 맞나 절망했습니다. 지금은 보일러를 바꾸는 등 주거 성능 개선 사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며칠 고생하셔야 되겠어요. 18일 날 입주 예정이면 그래도 한 20일 가까이 되네요. 서울시가 주거안전망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침수나 화재 등 여러 위험에 노출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 이른바 지옥고가 대상입니다. 반지하는 매입이나 증비를 통해 점진적으로 줄입니다. 침수 이력이 있는 반지하 건물부터 매입해 기존 지하층은 비거주용으로 전환하고 지상층은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이 같은 안심주택은 2026년까지 16,000여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노후 고시원은 시가 사들여 리모델링하고 정비사업 공공기여로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1인 가구용 공공기숙사를 세웁니다. 특히 개포동 구령마을 같은 곳에서
판잣집, 비닐하우스에 사는 취약계층은 공공주택 이주를 지원합니다. 지옥고를 비롯해서 판자촌, 또 비닐하우스 이런 서울에 몇 남지 않은 아주 열악한 주거 형태를 모두 함께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진정한 대책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아울러 서울시는 주거 취약계층 실태를 파악하는 표본 조사를 경년으로 시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네, 대학이 지역 주민 기업과 함께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인재 양성에서 나아가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핵심 성장 동력 개발에도 지혜를 모으고 있는데요. 전력 그룹사들이 모여있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열린 대학 엑스포를 김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전력 등 전력 그룹사에 이어 한국에너지 공과대학까지 들어선 광주 전남 공동혁신도시. 나주의 혁신도시에는 지역의 대학교가 혁신융합 캠퍼스까지 만들어 명실상부한 에너지, 산학연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로보틱스, 메타버스 등 미래를 이끌 새로운 기술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엑스포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에게 휴업과 창업 등의 진로를 열어주기 위한 자리입니다. 제 꿈은 아이돌이었는데요. 저는 이거 VR도 관련된 직업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초연결 시대에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양극화와 소외 등을 줄이고 소통과 화합을 위한 인문학 강좌도 마련됐습니다. 생물학적 공간,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의 벽이 무너져서 상호 융합하는, 상호 소통하는 기술 융합의 시대. 대학이 지역 주민과 소통하며 본연의 교육 업무에서 나아가 지역의 다양한 현안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는 상생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혁신융합 캠퍼스가 이렇게 선정됐다는 자체는 우리 나주에 보물이 하나 생겼다는 좀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함께 이렇게 닦고 함께 만들어내자. 지역민들에게 앞으로 이러한 미래가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에 대해서 거의 맛보기 같은 체험을 하기 위해서 오늘 준비한 게 동신 엑스포입니다. 앞으로도 국가 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선정돼서 얻게 되는 어떠한 성과들은 지역사회와 공유해서 함께 더불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마련된 동신 엑스포는 학생이 행복하고 지역민에게 사랑받는 대학을 만들어가는 한마당 축전이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마지막으로 카타르 월드컵 소식 하나 전해드릴 텐데요. 월드컵 역사상 최초로 여성으로만 이루어진 심판진이 출격합니다. 주심은 며칠 전 월드컵 1호 여성 심판 역사를 쓴 스테파니 프라파르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92년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본선 경기에 여성 심판을 기용한 카타르 월드컵. 본선 심판 129명 가운데 6명이 여성입니다. 이 중 가장 먼저 본선 경기에 나선 건 프랑스 심판인 스테파니 프라파르입니다. 일주일 전 폴란드와 멕시코 경기에서 대기심으로 본선 무대 잔디를 밟았습니다. 여성 심판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프라파르가 내일 코스타리카와 독일 경기에서 주심으로 나섭니다. 피파는 부심 2명까지 모두 여성으로만 구성된 여성 심판 트리오의 출장을 예고하며 역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프라파르는 여성 심판진의 경기 진행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For us, it's also more experience, more management with the players. So every game, every year, we improve a lot. So I think we will be ready for the World Cup. 함께 경기를 관리할 부심은 브라질의 네우사 백과 멕시코의 카렌 디아스입니다. 또 다른 여성 심판인 르완다의 살리마 무칸상가는 일본과 스페인 경기 대기심으로, 일본의 야마시타 요시미는 캐나다와 모로코 경기 대기심으로 첫 출장할 예정입니다. 여성 인권이 취약한 중동 국가 첫 월드컵에서
여성 심판들이 의미 있는 첫발을 내딛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도로 위 레일을 주행하는 노면 전차 트램은 1968년 우리나라에서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하지만 최근 트램이 경제적, 친환경적이라는 인식이 강조되면서 많은 지자체가 트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사이언스투데이 과학의 달인에서는 다시 다가오는 트램 시대를 이끌 트램의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